오랜만에 전국 아파트 시장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국의 아파트. 서울은 괜찮은데 부산하고 대구, 광역시들은 어떤 모습일까? 이런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파트는 망고쌤. 자, 일단 수도권은 이렇게 빨갛죠? 예, 빨간데 이게 보시면 대구라든지 부산이라든지 광주 보시면 전체적으로 보면은 파라솔음하죠. 그래서 이게 서울만 좋다, 경기도만 좋다, 막 수도권만 좋다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오는 건데 결국에는 부산도 대구도 올라올 때가 있을 겁니다. 그 시기가 정말 언제쯤에 올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지금 현재 어느 정도까지 저평가되어 있는지를 아까 말씀드린 버블 지수에 빗대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서울 심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리 지수가 있잖아요. 지금 보면은 많이 꺾였어요, 사실. 여기 심리가 많이 내려왔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심리가 많이 죽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봐라, 급락의 신호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래량도 그렇고 심리도 그렇고 임계점이라는 게 있어요. 임계점. 그러니까 평균이 거래량이 5,800건인데 자 5,800건 미만이니까 집값이 떨어질 신호다. 이게 아니라 거래량이 준다고 집값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거래량이 줄 때 폭등하는 시기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뭐냐면 평균 대비 지금 현재 거래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떨어지는 임계점이 있어요. 그 임계점. 심리도 마찬가지예요. KB 심리는 사실 여기가 기준이 되는데 이 100은 여기가 100이에요. 여기가 100. KB 심리는 있잖아요. 100을 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급등하는 경우 아니면 100을 넘는 경우가 이렇게 보세요. 이게 진짜 급등할 때 빼고는 100을 넘는 경우가 거의 없다니까요. 자, 그래서 100을 안 넘었는데 100을 기준으로 해서 100보다 높으면 심리가 좋은 거고 100보다 낮으면 심리가 안 좋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설명이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그렇게 보면 안 되고 긴 역사를 한번 봐야 돼요. 자, 심리가 떨어지는 시기가 있고 오르는 시기가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지금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 하면 자, 요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집값이 떨어질 때 심리는 어느 정도 됐느냐? 밑으로 보시면 이렇게 그으면 되거든요. 자, 본격적으로 집값이 떨어질 때, 자, 여기도 떨어졌죠? 자, 여기도 떨어졌어요. 자, 그리고 여기도 떨어지죠? 여기도 보시면 심리가 내려가고 있죠? 자, 그러면 이것들을 다 연결을 해볼까요? 연결을 이렇게 해보면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지금 현재보다 훨씬 더 낮은 수준에서 집값이 하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리가 지금 요 정도 수준에 왔다고 해서 이 집값이 떨어지는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더 하단 이걸 돌파해야지 심리가 하락 시그널이 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심리가 많이 꺾인 건 맞아요. 맞는데 팩트입니다. 집값이 떨어질 정도의 심리는 아니다라는 거죠. 이 심리는 지방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자, 그래서 부산도 한번 볼게요. 부산은 어떤 식이냐? 자, 보세요. 부산은 지금 놀랍게도 바닥 중에 바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 수준이라는 거죠. 이 수준. 그런데 부산도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정도일 때 떨어졌다. 그러면 이거를 여기 만나는 점을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이 정도 선에서 하락이 오더라. 그런데 지금 여기라는 거죠. 여기. 그러니까 부산은 이 선은 넘어가줘야지 반등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심리가 너무 죽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부산이 올라오려면 심리도 좀 살아나야 되고 거래량도 좀 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울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자, 집을 사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지 부동산을 찾아가겠죠. 부동산을 찾아가서 계약이 되면 그게 거래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심리의 결과물이 거래량이 되는 거고 거래량이 점점 늘어나면 가격이 오르게 되는 겁니다. 반대의 경우는 역으로 되겠죠. 그렇죠? 거래량도 줄고 가격도 내려가고 하겠죠. 그래서 이 거래량을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 수 있는 심리의 임계점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 있으니까 상당 기간 부산은 심리가 올라오는 기간이 필요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대구 한번 볼까요? 역시나 대구는 지금 사상 최저의 심리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거의 최저점 바로 아래까지 내려가 있는 거죠. 그 대구도 똑같아요. 가격이 본격적으로 내려가기 시작하는 부분이 요 정도 선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심리가 요 정도까지 올라와 줘야지
거래량이 늘어나고 가격이 반등할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금리가 급등했다가 떨어지면서 수성구부터 해가지고 대장 동네들은 일부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대구 시장이 전체적으로 오르려 그러면 아직 심리가 너무 바닥이라 힘들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서울 거래량 한번 볼게요. 서울 거래량. 이 보라색이잖아요. 보라색 제일 위에 있는 선이 5월이에요. 5월. 제가 왜 5월을 기준으로 보냐면 3월, 4월 지나서 5월부터 본격적인 상승 패턴으로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이 거래량 정도는 터져줘야 되는데 4,900건이에요. 4,900건. 서울 기준으로 58,000건은 아니었지만 4,900건 정도 되면 가격이 서서히 오르다가 갑자기 이제 가속도가 붙기 시작한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오렌지색이 뭐냐면 우리 지난달 9월의 거래량이에요. 9월의 거래량 3,000건이 조금 안 되게 끝났는데 서울 부동산 정보 광장에 들어가 보면은 취소된 것까지 다 포함되는 것 같아요. 취소를 빼면 3,000건이 조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락으로 간다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 그러면 10월달 거래량을 봐야 되잖아요. 그럼 10월달 거래량 보면 초반에는 오렌지색보다 푸른색이 아래에 있죠. 아래에 있는데 한 15일 정도 지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9월의 거래량을 뚫고 올라와가지고 5월하고 9월 사이에 이렇게 파란색이 위치하고 있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뭐냐면 10월의 거래량은 9월의 거래량보다 클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특히 10월 거래량이 초반에 15일 동안 거래량이 9월보다 오히려 더 적었다. 그런데 15일이 지나면서 거래량이 늘어났다라는 이야기는 제 추측인데 9월 중순 이후부터 10월 초까지가 거래가 제일 안 되던 시기가 아닌가 이런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래서 서울은 9월 대비해서 10월 거래량이 살아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좀 거래량이 놀라운 게 좀 있습니다. 부산을 한번 볼까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오렌지색 9월 대비해서 10월이 훨씬 더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다. 자, 그리고 보라색 5월 달보다도 더 높다. 그래서 이걸 보고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부산은 오히려 거래량이 서울 대비해서 9월보다 늘었다. 이런 이야기죠. 부산은 지금 바닥을 기고 있는데 조금씩 뭔가 변화가 있다. 사람들이 집을 거래를 하기 시작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대구도 마찬가지인데요. 대구도 부산하고 똑같은 그래프다. 9월보다 높고 5월보다 더 높다. 그래서 대구도 최악의 거래량에서 점점 올라오고 있는 수준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산하고 대구를 거래량이 늘고 있고 심리는 바닥입니다만 그 심리가 올라오면서 거래량이 같이 점프를 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자,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국에는 언제 이게 부산이나 대구가 올라올까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것은 크게 두 가지로 봐야 되죠. 돈이 많아지면 집값이 오른다. 그런데 유동성은 아까도 보셨겠지만 꾸준히 항상 늘어왔다. 그렇다면 돈은 꾸준히 항상 늘어나니까 그 외에 공간적인 지역적인 문제, 그러니까 수급의 문제, 신규 입주 물량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적으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아서 서서히 가격이 움직이게 될 것이다. 특히 대구나 부산, 서울 수도권 이외의 지역들은 입주 물량에 민감하거든요. 금리는 어차피 몇 년 동안 계속 내려갈 걸 우리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그 지역의 수급에 따라서 움직일 거다. 그래서 그 수급을 잘 보면 대구하고 부산이 언제쯤 올라올지 대략 예상해 볼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입주 물량을 한번 볼게요. 자, 서울은 많이 보여드렸죠. 인구 대비 0.5%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이고 10년 평균 입주 물량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 금리가 낮지 않은 상황에서도 하락하지 않고 선방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렸고요. 자,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인구 대비 0.5, 0.5보다 살짝 아래에 있는데 올해 내년부터는 급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년 후내년 점점 기대가 된다. 그래서 내년 후내년에 새해가 되면 부산 부동산 시장에 아파트 시장에 특히 관심을 가져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대구 한번 볼까요?
대구가 좀 문제인데 대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 올해, 내년 입주 물량 보이시나요? 이 0.5%보다 훨씬 높이 있고 10년 평균 입주 물량도 0.5에 대비해서 훨씬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대구는 서울보다 집값도 낮은데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이렇게 집을 많이 짓고 있는데 서울은 그보다 훨씬 집값이 높지만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집을 이렇게 못 짓는 이유가 뭘까? 이게 바로 당장 이번 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10년 이상 누적해서 노력을 해야지 재개발 재건축으로 공급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서울시가 예전부터 집을 못 짓게 하는 정책을 펴면서 그 결과가 지금 서울시의 공급 부족, 한강변 아파트 50억, 60억 이야기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당장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왔다라는 거죠. 어쨌든 대구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내년에 조금 줄어듭니다. 내년하고 후내년에 조금 줄어들긴 하지만 여전히 물량이 많다. 결국 이렇게 보면은 내년에는 어디가 먼저 올라올 것 같습니까? 서울이 첫 번째고 내년부터는 부산, 대구는 그 이후에 천천히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왜 관심을 가지라고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 M2 대비해서 집값을 보면 2006년, 7년, 8년 상당히 M2 우정가량보다 빠르게 늘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래서 그렇게 많이 떨어졌던 거죠. 자, 그리고 집값이 조용했던 때는 보면은 M2는 계속 증가하는 거죠. 돈은 계속 증가하는데 집값이 계속 떨어지니까 저평가 구간인 거죠. 그리고 이제 슬슬 오르기 시작해갖고 2020년 3월입니다. 3월에 금리가 급락하기 시작하면서 폭등하기 시작합니다. 돈이 늘어나는 속도도 빨랐지만 그거 대비해서 집값이 너무 빨리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금리가 급등하니까 집값이 급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급락하면서 이제는 많이 회복을 했지만 그래도 돈이 늘어나는 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다. 그래서 서울은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국 돈이 있어야 집을 사는 겁니다. 집이 많으냐, 돈이 많으냐 그런 이야기인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서울을 보시면 되고 부산은 서울하고 좀 달라요. 예전에 2000년 초반에 있잖아요. 서울이 집이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 부산은 집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어린 마음에 야 서울이 집이 이렇게 오르는데 다 같이 오르는 게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2008년 금융위기가 왔죠. 금융위기가 온 다음에 서울은 계속 떨어졌지만 부산하고 대구는 또 불처럼 올랐습니다. 이 남색을 보시면 2010년부터 보면은 M2로 늘어나는 거 대비해서 집값이 훨씬 빨리 올랐다는 거죠. 자, 서울은 떨어졌지만 부산 대구는 올랐다는 겁니다. 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값이 오른 다음에 2017년부터 떨어져가지고 살짝 통화량 대비 가격 상승이 없다가 2020년이 되면서 다시 유동성 늘어나는 속도보다 훨씬 빨리 전국이 불장이었죠. 했다가 급락하면서 좀처럼 고개를 들지 못하고 계속 유동성 늘어나는 그래프랑 같이 벌어져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돈 대비해서 부산의 주택 가격은 상당히 덜 올랐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M2하고 관계를 볼 때 말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은 부산은 우리가 내년에 매우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좀 입주 물량이 줄면서 전세 가격이 좀 움직이고 월세 가격이 움직이고 심리에 좀 불이 붙어가지고 거래량이 늘기 시작하면 서울보다 상승폭이나 시간이 훨씬 더 짧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아파트는 망고쌤. 지금이 위기입니까? 기회입니까? 대출 규제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졸이고 있지만 실제로 서울은 집값이 아직도 안 떨어지고 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반기에 집값이 떨어질 확률은 30% 미만이라고 본다. 라고 말씀드린 게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규제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많은 논문에서 이미 규제는 3, 4개월 이상 가기 힘들다. 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자, 물론 11월도 아직 남았고 12월도 남긴 했지만 어쨌든 지금 11월, 12월이 만약에 하락으로 전환한다 하더라도 그때는 위기일까요? 기회일까요? 거래량 감소, 매물 증가 똑같은 이야기죠. 자, 거래량이 감소한다고 해서 집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매물이 증가한다고 해서 집이 떨어지는 게 아니더라. 결국에는 거래량도 집이 떨어지는 임계점이 있고 심리도 그렇고 매물은 데이터 자체의 신뢰성부터 해가지고 가격의 방향이랑
매물의 방향이랑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게 다시 없는 기회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2023년에 사지 못했음을 2024년에 후회하고 있고 2024년에 사지 못했음을 2025년에 후회할 것이다. 우리가 삼성전자가 4만 원대가 되었을 때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사야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거 더 떨어질까봐 무서워서 손도 못 대지 않았습니까? 물론 내일 당장 삼성전자 주가가 어디로 갈지는 알 수 없지만 삼성전자는 지금 PBR 대비로 보면 역사적인 저점을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어떻습니까? 유동성이 늘어나는 속도를 아파트 가격은 전혀 못 따라가고 있다. 서울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다. 자체적인 문제, 부산하고 대구는 입주 물량 많은 것만 해결이 되고 나면 심리도 살아나게 될 것이고 가격도 움직이게 될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현명하시니까 좋은 결정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